자기 성격에 맞는 걸 택해야 행복합니다. 결국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내 마음속의 생각들을 학문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 심리학인데, 그중 또 스포츠 분야에서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스포츠 심리학이란 심리 스포츠에 관련된 심리학적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 또 스포츠에서 능률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나 스포츠가 심신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심리학에 관하여 조금 짧게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일 먼저 성격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격의 정의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을 의미합니다.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관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홀랜더는 개인을 유일하게 만드는 심리적 특성들의 총체라고 했고, 아이젠크는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한 개인의 성품, 기질, 지성 등의 안정성 있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격은 남과 구분되는 독특한 존재로 변별해주는 심리적 특성들의 총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격의 구조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심리적 핵은 인간의 기본적 가치, 태도, 관심, 동기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유전적 요소가 강해서 내적이고 일정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성격 구조의 가장 심층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외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성격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 반응인데요. 전형적 반응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네, 가장 밖에 위치하고 있는 층은 개인이 사회적 역할에 따라 취하는 일정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떠한 분위기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나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빙산 윤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빙산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네,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습을 띠고 있죠. 네, 이 그래프가 빙산 윤곽입니다. 이 빙산 윤곽의 형태의 그래프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서 빙산 윤곽이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 선수와 비우수 선수의 성격을 비교했는데요. 우수 선수들은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력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부정적 요인에서는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동에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우수 선수들은 우수 선수들에 비교해서 활력은 낮은 점수를 보이고 또 부정적인 심리 요인들에게서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 선수들이 보인 6요인들의 그래프 형상이 빙산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빙산 윤곽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그래프를 보았을 때 어떠한 업무나 일을 수행할 때 우리가 활력적으로 심리 상태가 되어 있다면 좀 더 일을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류 이론입니다. 네, 역류 이론이란 각성 수준이 상승함에 수행도 서서히 상승하다가 각성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서서히 하강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각성이 아주 낮거나 높으면 수행에 방해가 되고 또 각성이 적당할 때 최고의 수행을 가져온다라는 가설로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그림은 역류 이론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수행 곡선이 U자를 거꾸로 놓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성 수준이 상승할 때 운동 수행 능력도 높아지고 또 각성 수준이 하강할 때 운동 수행 능력도 낮아집니다. 이 그래프와 같이 각성 수준이 적당할 때 최고의 수행을 가져온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운동 과제 및 선수 수준과의 관계입니다. 숙련자에게 요구되는 최적의 각성 상태는 초보자보다 높고 숙련자는 동작을 자동적으로 하고 또 초보자는 동작을 하나씩 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네, 여기서 각성이란
깊은 수면에서 높은 흥분에 이르는 연속선상에서 변화하는 생리적, 심리적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각성 수준이 낮은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경쟁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거나 또 자신감이 너무 지나칠 때는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생리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리적 각성 수준이 낮게 되면 활력이 없고 또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뺏겨 집중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초보자의 경우에는 낮은 각성을 나타내는데요. 이 동작의 의식적인 처리로 인하여 각성이 낮아지고 또 숙련자의 경우에는 동작의 자동적 수행으로 인하여 높은 각성을 나타냅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그 숙련자에게 요구되는 각성 상태는 초보자보다 훨씬 높다고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댄스를 할 때 그 초보자의 경우에는 동작을 하나하나 익혀서 이제 천천히 의식적으로 동작을 처리하잖아요. 하지만 숙련자의 경우에는 크게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동작의 자동적 수행은 높은 각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동의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하나의 자극이고 또 불안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반응입니다. 1990년 심리학자 말틴스는 스트레스에 의한 상태 불안 생성 과정의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이 환경을 인지함에 있어서 타고난 성격의 여하에 따라서 상태 불안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긴박할 때 인지 과정에서 자신이 낮게 평가하면 상태 불안을 낮출 수 있고요. 높게 인지할수록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이나 상태 불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성격이 의연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격이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의연한 사람인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상태 불안이 낮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성격이 센시티브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상태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심호흡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심호흡을 하면서도 조금 더 깊게 하려면은 명상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은 머릿속에 가득한 잡념이나 불안, 초조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명상은 호흡을 깊고 고르게 안정시켜 맥박과 혈압을 떨어뜨리고 또 순환계 전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 전체의 근육을 이완시키며 뇌에 산소를 효과적으로 보내주고 또 이 과정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활력을 높여주고 불안함이나 초조함 같은 감정을 줄여줍니다. 다음은 목표 성향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표 성향 이론에서 과제 목표와 자기 목표 성향을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제 목표 성향입니다. 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제 목표 성향은 비교의 준거가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 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내면 목표치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서 성공을 정의하기 때문에 실패에도 실망하지 않고 노력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적 동기가 높으며 실현 가능하면서도 약간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과제 목표 성향에 반대되는 성향은 자기 목표 성향입니다. 자기 목표 성향도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 준거가 타인이고 또 두 번째는 성취 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한 능력 입증에 1차적 관심을 가진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정의하기 때문에 유능성 느낌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주 쉬운 과제를 선택하거나 매우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입니다. 이러한 목표 성향 이론은 꼭 운동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적 동기로 움직여야 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외재적 동기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주변의 1차원적인 최소한의 욕구가 충족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 이후에는 큰 차이가 없고 또 각자의 내적 성취 기준이 중요하게 됩니다. 남이 살아주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나 추구점을 과제 목표 성향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비교의 준거는 내가 되고 타인은 장단점을 참고나 배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내 길과는 페이스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꿈, 목표, 동기에 가장 많이 고려된 게 오로지 나 자신인지 가끔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나와 내 주변 모두를 위한 길일지도 모르죠. 이건 뭐 그냥 자기와의 싸움? 너 웃었니? 아니 세상에 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랑도 싸우나 해서요. 다음은 집단 응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집력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단결하고 통합하는 힘을 결집시키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결력, 단체정신, 팀웍 등의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지만 하나의 포괄적 공식적 학술 용어는 집단 응집 또는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스타이너 이론이란 팀에 소속된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팀이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잠재적 생산성은 구성원들의 실력을 최대로 발휘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과정 손실은 조정 손실과 동기 손실의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정 손실은 구성원 내에 잘못된 전략이나 타이밍으로 생기는 손실로서 배구에서 공을 서로 양보하거나 축구에서 사인이 맞지 않아 패스 미스를 범하는 등의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동기 손실은 구성원들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자신의 최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생기는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농구, 배구, 축구 같은 협동이 중요한 상호작용 스포츠는 조정 손실이 팀의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팀 플레이를 위해 전략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수영, 육상, 체조 등과 같은 공행 스포츠는 협동이 많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동기 손실을 막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링겔만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줄다리기를 하거나 보트를 저을 때 발휘되는 총 힘은 각 개인의 힘을 합친 것보다 적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같이 혼자보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더 게을러지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집단의 잠재 능력보다 실제 능력이 줄어드는 이유는 각자의 동기가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할당 전략입니다. 혼자일 때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집단 속에서는 힘을 절약하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최소화 전략입니다. 가능한 최소의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무임승차 전략입니다. 남들의 노력에 편승해서 공짜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네 번째, 반무임승차 전략입니다. 타인의 무임승차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게으름을 피우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사회적 테마는 각자의 노력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집단에서 각자의 노력 정도가 엄밀하게 측정되면 사회적 태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구이드와 바인베어그가 제시하는 사회적 태만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노력의 확인, 개인의 노력 정도를 기록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형에서 구간별로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용 상황의 규정. 체력의 한계가 올 때 훈련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선수와의 대화. 태만의 이유를 파악하고 선수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팀에서의 책임과 임무를 고취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에 있어서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심리학적 가설과 또 생물학적 가설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리학적 가설을 살펴보면 업무 탈피, 사교 활동, 증가된 자긍심을 들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가설을 살펴보면 체온 상승, 성활동의 증가, 엔돌핀 증가, 수면의 향상,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되며 생리적으로 강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운동을 한 후에 땀을 흘렸을 때 뭔가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성격 또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에 의한 성격 변화의 기전, 즉 메커니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생리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자율신경계가 적응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심폐계 체력이 좋아져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 성격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신체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 운동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체중의 변화죠. 이 체중이 변화되면서 또 체지방도 변화됩니다. 이에 따라 활력감이 증대되고 또 신체 이미지가 개선됩니다. 신체 이미지가 개선되게 되면 자기 개념도 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대인관계와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이나 댄스 학원 등을 등록하게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변화도 오게 됩니다. 또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생활의 범위가 더 넓어져 만나는 사람도 더 많아지게 되죠. 운동이 삶의 새로운 환경과 변화를 유발시켜서 성격 또한 변화된다고 하는 기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중 하나가 운동을 통해서도 불안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는 가설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 발생 가설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체온이 상승한다입니다. 이 몸에 열이 나고 또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느껴왔던 불안감은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불안 감소의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생리적 강인함 가설입니다. 스트레스, 즉 운동도 스트레스에 속하긴 하는데요. 좀 좋은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오히려 그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대처 능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불안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자존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또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또한 자기 존중감을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메커니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의 향상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효능감이란 우리가 어떠한 과제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으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그 운동의 그런 과제들의 내가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또 그에 대한 자신감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 신체적 자기 개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체적 자기 개념이란 내 스스로 내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이 신체적 자기 개념은 궁극적으로 또 총체적 자존감,
즉 자기 존중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그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신체 이미지 향상설입니다. 내 스스로의 신체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통해서 내 신체의 이미지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장기간의 운동을 하게 되면 체성분이나 근육 등이 개선되게 되죠.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신체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신체 이미지 개선 효과는 신체 존중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신체 존중감은 자존감 형성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자기 도식 변화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신을 교인이라고 여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운동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스스로가 운동 실천자라고 규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도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기 도식의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 자기 개념 그리고 총체적 자기 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운동 중독. 나 요즘 운동 중독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커피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 근데 운동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운동 중독이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 운동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 중독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성격 특성 가설이 있습니다. 이 운동 중독에 쉽게 걸리는 성격은 또 따로 있다라는 성격 특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정서 조절 가설입니다. 네, 운동이 물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지만 또 이러한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 상태 또한 야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설입니다. 네, 세 번째 가설은 엔돌핀 가설입니다. 운동에 중독되는 이유를 생리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는 가설이죠. 네, 네 번째는 교감신경계 가설입니다. 이 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를 이루는 개개인의 말초신경을 의미하죠. 이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적응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가설입니다. 네, 운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개인 배경과 심리적 변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건강 신념 모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늘 생각하죠.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려고 하는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 행동 이론입니다. 이 원래 투표 참가자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이 개인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입니다. 네, 세 번째는 계획 행동 이론입니다. 합리적 행동 이론의 주요 개념에 행동 통제 인식이라는 개념만 추가된 이론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효능감 이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나 또 자기 존중감, 또 운동 심리학에서는 신체적 자기 개념,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자기 효능감 이론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가진 능력을 고려할 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결성 이론입니다. 외적 보상을 받았을 때 이 내적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연구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